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더 공격적인 이자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은 오늘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를 시켜서 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이자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기금을 2050년까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실어 국민에게 설명했습니다. 메디케어 기금은 지금대로라면 2028년도에 바닥이 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가 약국체인 월그린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월그린이 낙태약의 스토어 또 우편 판매를 금지한 20개 보수주에서 팔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여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아이다호주 공립대학이 건강 관련 전시에서 낙태 관련 작품들을 모두 내려 논란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비싼 모델 S와 모델 X 값을 내립니다. 버라이전이 일부 오래된 휴대폰 플랜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5G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팍스뉴스 터커 칼슨이 공화당 하원 의장에게 독점으로 입수한 의사당 폭동사건 비디오를 리뷰하고 내린 결론은 대체로 평화로운 혼돈이었고 폭동이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사건으로 여러 명이 숨졌고 약 1,000명이 체포됐으며 체포된 사람 가운데 500명은 유죄를 인정했고 법 집행관도 100명 이상 부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미국 국가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한국인 기자에게는 질문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었던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중국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또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해놓은 그 스테이트먼트도 읽었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지난해 6월 달에 출석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6월 달에 청문회에 출석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주 그 가파르게 이자율을 인상했었습니다. 12월까지요. 12월 달에 0.5%포인트를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0.25% 인상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 보면 내일 하루 출석이 더 남았습니다만은 아마 3월 21일과 22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자율 인상 여부를 발표할 때 0.5%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오늘의 발언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데이터도 봐야지 되고 인플레이션, 소비에 관한 데이터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여전히 경제가 그 열기가 뜨거우면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높게 더 빨리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더 빨리 올렸던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지만요.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달 말에도 0.5% 올린다는 가능성이 오늘로선 나왔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부터 3월 21일까지 오늘 며칠인가요? 3월 7일입니다. 여러 그 데이터가 중요하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세 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지 되잖아요. 2월 달에 일자리도 봐야지 되고 1월 달에는 일자리가 51만 7천 개라는 예상, 상상, 짐작했던 것보다 막 3배 높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가격 인덱스도 지금 발표가 돼야지 됩니다. 최근의 경제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강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연방준비제도가 이 기준금리가 뭐 5.125% 이 정도 할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시사를 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좀 슬로우한 듯 하다가 올해 초부터 확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1월 달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2월 달 걸 또 봐야지 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1월 달에 이게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이 더 좋았던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가는가? 계속 가면은 이제 이자율을 올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점인가 하는데 오늘 제롬 파웰 의장이 그런 얘기는 하더군요. 1월 달에 지금은 아주 춥지만 햇볕도 나지만 로스앤젤레스 여전히 춥습니다. 1월 달에는 뭐 이쪽 서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지역이 날씨가 따뜻했다. 날씨가 따뜻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돈 쓰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월 달 데이터는 봐야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제롬 파웰이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바이든 대통령을 때릴 수 있는 중요한 이슈, 반찬거리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글쎄 인플레이션은 이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활동, 특히 노동시장 아주 좋잖아,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3월 21일과 22일에 0.25%포인트가 될 것인가 0.5%포인트가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0.5%포인트 인상이 조금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 저는 맨 앞부분에 여러분들께 메디케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매년 이제 내가 잡고 있는 1년에 국가에 돈 쓰는 거 지출하는 예산안을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조금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것 가운데 메디케어를 많이 쓰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메디케어 확장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 정권일 때는 국방비를 굉장히 강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군수산업체가 공화당을 무척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잉 같은 회사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체적인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기 전에 오늘 뉴욕타임스에 대통령이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 예산안에 메디케어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안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그것을 기사로서 간추려 놓은 것을 제가 좀 드라이한 것을 더 힐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가면은 2028년이 되면 메디케어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러면 메디케어를 2028년도에 아직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메디케어라는 것은 연방 정부가 하는 것으로 65세 이상이신 분들, 뭐 수입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받으시는 아주 혜택이 광범위한 연방 메디케어입니다. 거기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칼이라고 부르고 연방 것과 캘리포니아 주것과 막 이제 합쳐서 본인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것을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요즘은 물론 은퇴 연령이 아주 높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이 메디케어를 확대하는 주요 계획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더 힐이 첫 문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서 25년 더 연장한다. 2050년까지 이걸 기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서 보면 먼저 내세우는 것도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서 이런 문장이 나오고 딱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해드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또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050년까지 메디케어 세금 비율을 아주 고소득자에게 현재는 3.8%인데 5%로 올린다. 이 고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1년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저는 1년에 40만 달러 이상 벌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 세금 보고를 못했어요. 시간을 못 냈습니다. 제가 저의 이 폼을 가지고 왔더니 저도 역시 소셜 세큐리티 텍스 withheld 된 액수가 나오고 메디케어 6번입니다. 넘버 6의 메디케어 텍스 withheld 된 그 돈이 나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직장에 30년 이상을 다니면서 매달 메디케어 텍스 withheld를 합니다. 이 돈은 은퇴하고 나서 메디케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나이가 많다고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일하면서 저축을 해놨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것을 40만 달러 이상 버는 가정 사람에게 3.8%에서 각자 이제 그 버는 것에 따라 다르죠. 5%로 올려서 하지 않으면 2028년도에 기금이 현재의 지출과 현재의 세금 걷는 것 그대로 하자면 없어진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여러분들께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디케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미국인의 수입과 부의 불균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한쪽으로 쏠렸다는 것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바이든의 방안으로는 그 제약회사가 약값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올릴 때는 일종의 벌금을 내도록, 벌금을 내는 것이 그 메디케어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 특히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 파트 D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 약값을 $2로 제한하게 한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가장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런 약이죠. 양당 정치인이 모두 지금으로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2028년도에 돈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해? 여기서 공화당은 세금을, 부자에 대한 세금을 계속 올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공화당의 목표고, 그로 인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돼서 돈을 또 많이 만들어낸다, 직원들 다 만들어내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그 다른 의견을 갖고 가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법적 공방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해에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한다 하는 것 실패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최저 세금을 15%로 하는 것, 그리고 자사주를 다시 매입할 때는 세금을 1% 물게 하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성공했냐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이런 것들이 막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대통령은 이 더 힐의 보도 말 맞다나 보도처럼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의 메디케어 세금을 현재 3.8%에서 5%로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들의 메디케어를 2050년까지는 보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의견에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지 않으시든지는 아무튼 이것을 듣고 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수많은 미국인이 10대 때부터 어떤 사람은 평생 날마다 일하면서 일할 때마다 메디케어 비용에 지불을 합니다. 저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세금 보고하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W2 폼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전부 나와 있죠. 메디케어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 이상입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평생 메디케어 기금을 납부했던 사람이 막상 은퇴했을 때 내가 은퇴하고 나서 건강이 나쁘면 메디케어가 보장해 주지, 메디케어가 제일 좋은 건강보험이야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확고한 보장을 해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화당 친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메디케어 혜택을 줄이는 겁니다. 매년 조금씩 바우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줄이는 것인데, 베네핏을 줄이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파괴함으로써 바로 그 뭔가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워싱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파괴함으로써, 혜택을 줄임으로써 메디케어를 지킨다는 주장에 바이든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제가 바이든이 예산안에 메디케어 혜택을 페니만큼도 줄이지 않고 기금을 2050년까지 늘리는 확보하는 안을 이제 내놓을 겁니다. 메디케어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헬스케어 개혁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했습니다. 오바마가 서명한 것은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했었던, 그러나 버락 오바마는 나는 담임 대통령이 돼도 좋다. 그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가 통과가 된다면, 이게 클린턴 시대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 해본 거잖아요. 그것이고 스마트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은요, 보다 효율적으로 메디케어 커버리지를 개선을 하면서 그 65세가 안 된 많은 분 가운데서 저소득층이 지금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액트의 그 혜택을 받고 계시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서명한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개혁적인 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메디케어 처방약값 줄이고 여러분들 메디케어 하시는 분들은 인슐린값 한 달에 $35로 딱 모자를 씌워놨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제약회사에 이렇게 저렇게 정부에서 압박을 해서 메디케어 수혜자가 아니라도 $35로 지난주인가요? 뭐 이렇게 됐었죠. 해서 어포러블 케어 액트 이후에 헬스케어에 대한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액트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왜 젊은 사람들도 강제로 들어야지 되고 해서 참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내니까 그 돈이 모여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포러블 케어 액트 때문에 메디케어는 $1조 지출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의회의 초당적 기구에서 계산을 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어포러블 케어 액트 전과 그 후에 해서 우선 우리가 약값에서 제약회사와 협상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을 메디케어 기금에 투입을 할 수 있고 이 한 가지 이유에 덧붙여서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자에게 공평한 세금을 좀 내게 하십시다. 조금 더 내게 하자는 지금 현재 메디케어 세금 3.8%에서 5%로 $40만 이상 버는 사람에게 올리자 하는 게 본인의 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메디케어가 처음에 통과됐을 때는 미국의 1%, 탑 1% 부자가 아래 50%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부의 5배를 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됐기 때문에 공화당이 억만장자의 페니도 보호를 해주고 세금을 더 깎아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려면 그들이 억만장자들이 부를 쌓는데 도움을 준 수많은 그 회사에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준 근로자들이 평생을 조금씩 메디케어 그 세금으로 냈던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방관이 은퇴한 소방관이 메디케어 베네핏을 받기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일한 미국인의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 건강보험을 갖는 거 이걸 못하게 해서야 약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년 더 2050년까지 일단은 메디케어를 우리가 보호를 합시다. 이건 상식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고 대다수의 미국인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maybe 세금을 3.8%에서 5%로 내야지 되는 뭐 $40만 이상 버시는 분들은 반대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반대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마가 공화당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삭감법도 무효화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처방약값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인플레이션 오르는 것보다 약값을 더 비싸게 하면은 이거 벌금을 내서 메디케어 기금으로 쓰게 한다던가 아니면 당뇨, 그 인슐린 같은 것을 $35로 한 달 비용을 딱 거기까지만으로 맥시멈으로 한다던가 이걸 공화당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삭감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연간 시니어의 약값이 최고 $2,000 그 이상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마가 공화당의 다른 이슈는 다른 이슈고 이 이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 공화당이 그대로 가면 시니어는 인슐린 값을 더 비싸게 내야지 되고 미국의 예산 적자는 깊어지며 메디케어는 약해집니다. 유일한 승자요? 큰 돈 벌고 있는 큰 제약회사입니다. 이번 주에 저의 전체 예산안의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디케어, 약값 줄이고 경제 성장시키면서 $40만 미만을 버는 사람은 세금, 메디케어 세금 올리지 않고 이런 저의 안을 목요일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있는 나의 공화당 친구들에게 촉구합니다. 나와 같이
이 이슈에서는 나와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여러분들 의회에 있는 공화당도 미국 사람들 평생 10대 때부터 일했었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보여줍시다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월그린 다니시다 보면 월그린에 뭐 사시죠? 약도 사시지만 우리 월그린과 거래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거래를 안 한다는 건가요? 또 그와 관련된 예술 전시에 있어서의 문제 또 하나 오늘 아주 미국의 핫한 뉴스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그 캘리포니아 약국 체인, 뭐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9천 군데 스토어가 있다고 하죠. 월그린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발표를 했는데 월그린이 낙태약을 그 스토어에서 팔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팔거나 하는 뭐 주마다 약간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런 것을 금지하는 20개 보수적인 공화당주에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안 팔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에서도 거래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그 같은 규정이 없지만 진보적인 주이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에게 위축되고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발표한 주가 약태약을 우편으로도 팔지 못하게 하고 스토어에서도 예를 들어 팔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으로 뭐 어떻게 하게 한다던가 주마다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주가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주 가운데서는 텍사스라든가 아니면 뭐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다코타 많습니다. 20개 주니까. CB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팔면은 처벌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폴리티코가 가장 먼저 보도를 한 건데 월그린이 그래서 안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백악관도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에 어떠한 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공화당주가 약국을 이렇게 위협을 해서 낙태를 막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뭐 월그린 뭐 주식 뭐 내려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뒤에 뭐 1.8%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식품의 약국이 1월 달에 소매 약국 체인이 환자에게 직접 약을 팔 수 있다. 이런 그 카운터에서건 아니면 이 우편으로건 이런 것을 내리고 나서 이제 보수적인 주에서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떻게 월그린 약국이 얼마나 많은데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봤고 워싱턴 포스트도 봤고 더 힐도 봤고 많은 매체를 봤는데 그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저는 오히려 이쪽 지역이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더 잘 보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더 나아간 보도를 했습니다. 월그린이 어제 아마 입장을 바꾼 듯 보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권한으로 특히 낙태 그 약 가운데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것을 식품의약국의 절차를 다 따르면 왜냐하면 새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직접 환자에게 팔 수 있도록 처방전 없이 식품의약국과 절차가 완료되면 팔겠다 하는 성명을 어제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미페프리스톤이 전체적으로 낙태하는 것에 낙태약의 50% 정도는 차지하고 낙태도 요즘은 뭐 병원보다 약으로 더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이 2021년도에 그동안 쭉 수십 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해오던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정부에게 맡겨서 주정부가 낙태를 가능하면 힘들게 한 15개 주에선 거의 낙태가 불가능하게 된 그것의 또 하나 가지로 나온 조치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는 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말을 하느냐. 핫버튼이잖아요. 결국은 중간선거에서도 지난해에 이 낙태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가임 여성 따로 있고 뭐 자녀와 관련되는 가족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의외로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핫버튼이기 때문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과연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핫 버튼을 자주 누르잖아요. 요즘 특히 플로리다 주지사와도 뭐 격돌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가솔린 값이 너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말이죠. 아주 이상하게 가솔린 값을 높여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런 회사는 우리가 벌 줄 거예요 하는 핫 버튼을 누르고 발표를 했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방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주마다 미국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 거기에다 정치인의 약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 그게 이제 이 뉴스가 되겠고요. 아이다호의 주립대학교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이 전시회가 대중의 건강에 관한 전시회랍니다. 낙태에 관한 작품 6점을 철거했습니다. 아이다호의 루이스 클락 주립대학교 루이스톤에 있는 곳으로 재학생이 3,600명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뉴욕에 있는 작가 리디아 노블이라는 작가는 비디오, 오디오로 낙태에 관련된 뭐 낙태를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강제로 임신했던 여성 이런 여성을 예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전시회의 큐레이터인 아티스트 카트리나 마이쿠트 씨의 작품도 내려졌는데 이거 보니까 이분이 약간 카트리나 마이쿠트 씨가 십자수 우리 예전에 놨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수를 놓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름이 뭐였죠? 그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그 미페프리스톤과 또 다른 유명한 낙태약이 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수로 놓은 이런 그 작품인데 이게 이제 다 내려진 겁니다. 해서 학교에서는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 놓은 작가가 25개 이상의 대학교 갤러리에서 전시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대학교만 그러냐. 이게 항의하는 예술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것인데 예술을 이토록 검열해서야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아이다호주는 특히 이 주립대학교에서 얘기를 한 게 낙태를 홍보하거나 찬성하는데 공적 자금을 쓸 수 없다 하는 아이다호주의 그 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거기에 따라서 그랬더니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스칼렛 김 변호사 저는 한국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스칼렛 김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이 시민자유연맹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것이다. 특정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표현 활동에 간섭하는 건 수정헌법 1조를 위태롭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또 아이다호주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버스, 이 버스에서 어떻게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가, 이 주에서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언하는 그 광고판을 단 버스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딱 와서 이 보이시였는데 보이시 시 우리 시 밖으로 나가 해서 나갔다 하는 거고요. 오늘 미국의 한 뉴스인데 저는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비디오를 뭐 4만 시간이라고 하나요? 4만 2천 시간이라고 하나요? 이걸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의사당의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딱 찍어서 박스 뉴스의 터커 칼슨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의 뉴스팀이 혼자 뉴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수십 명과 함께 뉴스를 하잖아요. 전부 점검을 해서 어제 처음에 보여준 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건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아무런 폭력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들어갈 때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대체로 1월 6일 그 사건은 평화로운 mostly peaceful chaos였다. 평화로운 혼돈이었다. 모두가 말하는 심각한 반란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아주 조금 조직적이거나 폭력적이었다. 이걸 우리가 다 보고 난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당 경관이 감당하지 못했고 의사당 경관들이 쳐놓은 바리게이트를 무슨 종이짝 이렇게 널치듯이 하고 유리창 깨고 문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경관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속수무책이었고 워싱턴 DC 경관들이 와서도 안 됐고 몇 시간 뒤에서야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아서 부통령이 승인을 해서 낸시 펠로시 당이 다른 하원 의장과 같이 협조를 해서 방위군이 와서 진압되고 그 사이에 여러 명이 숨졌고 그 이후에도 숨졌고 1,000명이 체포가 됐고 1,000여 명이 그 가운데서 반 정도는 유죄를 인정을 했고 100명 정도의 법집행관도 그 폭동을 진압하다가 다쳤습니다.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평화로운
혼돈이라는 게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의 결론입니다. 보여주는 장면은 전부 문을 부수고 하는 장면은 없죠. 경찰이 막 경고하는 장면도 없고요. 큐아난의 그 샤먼 막 이상한 복장하고 한 그 사람도 아주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터커 칼슨이 어떻게 들어간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모른다라고 어제 코멘트를 하던데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문 부수고 들어갔다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테슬라가 가장 비싼 모델 가격도 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가격을 내렸는데요. 내렸더니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모델 S와 모델 X 값도 내리는데 경쟁도 심하고요. 이제 다른 자동차와 함께 모델 X가 94,000달러에서 89,000달러로 5% 내렸네요. 모델 X 스포츠 유틸리티는 10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숫자 보니까 세게 되네요. 11만 달러입니다. 거의 11만 달러에서 99,000달러로 9%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뭐 비싼 자동차니까 지난해 그 테슬라가 생산한 자동차의 5% 정도 된답니다. 1월 달에는 뭐 베스트셀러 조금 가격이 낮은 모델 Y와 모델 그 3를 20%, 14%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방정부가 그 보조를 하는 7,500달러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것까지 받으면은 그게 엄청나게 뭐 10,000몇천 달러까지 절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래서 잘 팔리니까 또 해보겠다 하는 얘기고요. 테슬라 주식 뭐 어제 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200달러 조금 안 되던데요. 190, 한 3달러, 4달러 이 정도 되고 테슬라의 주식은 지난해에 65%가 내려갔습니다. 최악의 연간 실적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충성도가 높은 그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거의 뭐 140억 달러 정도 되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됐다고 보고 있는데 뭐 트위터 인수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요.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55% 주가가 올라갔어도 2021년도 11월 달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 정점이었는데 정점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일본과의 그 같은 일단 그 증용 그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이제 원만히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딱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은 했지만 국빈 방문은 뭐 처음이니까 뭐 예전에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와서 뭔가를 또 가져가겠죠.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니까 그와 함께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한국이 계속 얘기했었던 바로 이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는 전기 자동차에만 이렇게 그 보조금을 7,500달러를 주니 우리 현대가 되겠는가. 테슬라가 미국 시장의 뭐 한 59% 전기 자동차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현대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는 뭐 배터리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그런 곳에만 연방 정부가 이 같은 그 인센티브 회사에도 주고 그리고 리베이트도 주고 소비자에게는 그러니까 현대가요 2번째에서 3번째로 내려가고 거기에 딱 그 포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재무장관이 이제 곧 뭔가를 이제 발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나 기아 전기 자동차에 조금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버라이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오래된 휴대폰 그 플랜의 가격은 인상한답니다. 이게 그냥 단지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더 많은 손님이 이제 옛날에 그 느린 것 아니고 5G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해서 오래된 그 무제한 플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보통 전화기를 바꾸기 전에는 그 플랜을 잘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에 $2 정도 추가가 되는가 봅니다. 4월 10일부터 진행이 되고 페이폰 플랜에도 뭔가가 되고 해서 이메일로 당연히 여러분들께 경고를 보내드리고요.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다음 비일에도 잘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버라이존이 강력합니다 해서 버라이존을 쓰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시던데 저는 비싸서 버라이존 안 쓰고요. 버라이존을 쓰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도 보시고 이번에는 늘 그냥 보듯이 뭐 이미 그 온라인으로 지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우편이 온다면 한번 보시고 온라인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ehind Unlimited 무슨 뭐 Unlimited 55 플러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Go 무슨 Unlimited and Verizon Unlimited 5G Get More 5G Start 뭐 이런 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인가 봐요. 중요하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다 경쟁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나오는 건데 AT&T는 지난해 요금 올렸죠. 개인 라인 하나당 $6 모르신 분도 계시죠? 가족 플랜은 $12까지 올렸고 버라이존도 한번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5G의 경우는요. 제가 너무너무 오래 그 아이폰 7을 쓰다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바꿨습니다. 한 열흘쯤 전에. 이렇게 바꾸면서 보니까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어떤 플랜이 있는가를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냥 전화기는 오래된 전화기는 킵했거든요.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임시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킵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어마다 다 프로그램이 달라요. 제가 저의 전화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했고 어머니의 전화기는 제가 하고 나서 지난 주말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했는데 프로그램을 다른 것을 전혀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많이 자세한 것 알려주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것만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절약이 된다고 하면서 뭐를 하는데 뭐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스토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그 어카운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그냥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서를 조금 읽고 가시는 게 혼돈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티모빌을 썼는데요. 티모빌이 잘 안 터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좀 잘 안 터졌었거든요. 예전에 전화기니까 아주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유가에서 딱 라이턴을 하려고 할 때도 어디까지 전화기가 터지지 않았고 그랬는데 확실히 같은 회사의 플랜인데도 전화기가 바뀌니까 5G가 언제나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집에서도 5G가 여기선 됐다가 안 됐다 하는데 그래도 전화 소리는 굉장히 깨끗하고 뭐 화면도 좋고 저희 어머니는 색깔도 훨씬 좋다고 하시고 하니까 웬만하면 또 바꿔야지 되는 때가 됐다 싶으면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전화기가 너무 오래돼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버라이존에서도 5G를 더 잘 터지고 더 아무튼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과 미국과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그 중요한 두 국가이기 때문에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 이 자유세계, 완전한 그 자유세계와는 좀 다릅니다. 이런 뭔가 독재성이 있는 국가는 다른 나라 국가를 본인의 입에 올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라고 딱 찍어서 미국과 그것도 아주 그 퉁명스러운 원래 표정도 뭐 환하게 웃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서구를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위협한다. 이건 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퀸시 Institute for 책임 있는 정치 연구소의 어떤 분이 그 설명을 하는데 그 마이클 스웨인이라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시진핑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나와서 미국이라고 딱 지적을 하고 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아는 한 퀸시 그 책임 있는 정치 연구소에 본인이 아는 한 처음이다. 이건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많이 그 중국을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본다. 가혹할 정도로 많이 뭐 풍선 사태 등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다. 중국 기업 그룹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중국 기업 부분에서
기업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은 중국 내의 민족주의자들은 엄청 좋아하죠. 한국에서도 한국 내에 민족주의자들이 있고 일본의 민족주의자들이 있고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주체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좋아하는 쪽이 있고 싫어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의 주체는 본인의 철학과 비전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욕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또 적절하게 무조건 욕만 먹으면은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적절하게 해야지 되는데 시진핑의 이 발언은 중국 내의 민족주의자들은 만족시킬 것이지만 서방과 중국이 관계를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열었고 이걸 안정성 있게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서방 세계하고 꼭 집어서 중국이 안 하던 그런 비난을 한다면 서방 세계에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겠다. 이게 이제 이 전문가의 얘기고요. 그보다도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12월 달에 외교부장이 됐고 52살로서 중국의 외교부장으로선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왕위가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공산당 정치국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이제 친강이 외교부장을 했는데 친강은 미국의 그 주미 대사였습니다. 굉장히 어제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 강력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외교 정책을 쭉 그 설명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강하고 안정적이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지 않고 중국보다 우월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지나친 경쟁이 모든 견제와 억제가 돼서 이건 정말 살든지 죽든지 네가 살든지 내가 살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의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만 정책도 얘기를 했고 풍선 사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도 자유, 개방 이런 걸 말하면서 끼리끼리 뭉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계속 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뻔하지 않는가. 탈선해서 분쟁과 대치가 되는 건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함께 일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일하면은 세계가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세계가 이처럼 불안정할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야지 된다. 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해서 독재 대 독재 국가가 해서 세계 질서를 그쪽으로 가져가 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세계가 원동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지원에 관해서는 과거형으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거의 2시간 동안 14개 질문에 대해서 친강 외교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오랜 동안의 얘기 가운데서 본인이 먼저 비전을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그 외교부장이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한 눈에 띈 그런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일 먼저 보도하니까 많은 매체가 파이낸셜 타임스를 따라서 보도를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었을 때 대만을 방문해서 25년 만에 중국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막 전투기도 띄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것을 감안해서 이 대만의 총통이 과테말라와 또 어디죠? 뉴욕, 캘리포니아를 방문할 때 차이 잉원이 방문하면 거기서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만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